저희 두 사람이 11월 1, 2일에 인천 배다리에서 열리는 언노운 북 페스티벌에 가게 됐죠. 배다리라 하면은 인천에 있는 역사 깊은 헌책방 거리인데요. 행사를 기획하신 분들이 언노운 북 페스티벌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실 때에도 그 배다리 지역 그리고 거기서 헌책방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에 대한 애정을 정말 많이 표현해 주셨어요. 그 지역과 그 지역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이 축제를 기획하게 됐다는 게 물씬 느껴졌거든요. 근데 그때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평소에 헌책방에 가면 느끼는 뭔가 그런 인간적인 매력 있잖아요. 아, 이게 맞닿아 있구나. 맞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서는 저희가 최근에 헌책방에서 산 아끼는 헌책 이야기도 좀 나눠보려고 해요. 강단은 헌책방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나요? 헌책방의 매력이 일단 너무너무 많은데 첫 번째로 책이 싸죠. 아, 그쵸. 무시할 수가 없죠. 네, 돈을 별로 안 들이고 굉장히 오랜 시간 보낼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 그리고 헌책방이 대부분 탁 트여 있지 않고 구석진 공간이 많잖아요. 책장이 좁은 공간에 빼곡하게 있다 보니까 숨어있을 곳이 많아요. 책값은 저렴한 데다가 숨어있을 곳까지 많으니까 원하는 책들을 좀 이제 골라서 살펴보고 마구마구 장바구니에 담을 수 있다는 맞아요. 게 정말 큰 매력인 것 같아요. 뭐 3,000원, 5,000원, 정말 싸면 1,000원 코너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헌책방에서 사기 좋은 책 중에 하나가 내가 옛날에 빌려 읽었거나 봤던 책인데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근데 소장은 못했어요. 근데 그런 책을 헌책방에서 발견하면 저는 꼭 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내가 아끼는 책을 발견하는 재미도 있고 그리고 보통 헌책방을 가면은 사장님이 혹시 뭐 찾는 책이 있는지 여쭤보시잖아요. 네. 그때 사장님한테 그 책 이름을 알려주면은 이 사장님들이 이 데이터베이스가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진짜 초인적인 힘으로 그 책 무더기 안에서 내가 원하는 책을 찾아줄 때가 있거든요. 그걸 보는 맛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인문학 코너, 소설 코너 이런 코너로 가서 내가 원하는 책을 찾아보는 게 아니라 바로 도서 검색대로 가잖아요. 거기서 책 제목 검색하고 없네? 아니면 여기 있네? 하고 번호 보고 바로 거기에 가서 책을 골라오는데 헌책방은 그게 아예 불가능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장님의 데이터베이스가 진짜 중요한 것 같긴 해요. 어떤 곳은 책이 잘 정리되어 있는데도 사장님께 내가 원하는 책을 물어봤을 때 잘 모르겠네.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그거 이틀 전에 나갔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실 때가 있어요. 분명 그분이 어디 전산에 그걸 다 등록해 놓은 게 아닐 텐데 다 기억하고 계신 거죠.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공간 그리고 그 수많은 책들에 대해 빠삭하게 알고 있는 사장님들이 진짜 멋있으신 것 같아요. 헌책방 사장님들이 뭐 하나같이 다 너무 멋있어요. 헌책방의 매력이 뭘까를 좀 이렇게 종합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요즘 뭐 북페어나 책 관련된 행사들이 많잖아요. 전국적으로. 근데 알고 보면은 북페어는 항상 헌책방에서 열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문학과 뭐 우리의 역사 서적, 우리의 경제 서적 이 수십 년의 역사를 느낄 수 있는 북페어는 알고 보면 헌책방에서 매일같이 열리고 있다. 이거 무슨 헌책방 홍보대사. 근데 저도 책값이 저렴하다 아니면 책방 사장님이 멋있으시다 그런 걸 다 떠나서 그냥 헌책방에 딱 들어갔을 때 느껴지는 그 압도적인 분위기가 헌책방 매력 그 자체라고 생각하긴 해요. 거기에 있는 모든 책이 나보다도 어쩌면 나이가 훨씬 더 많은 책들인 거예요. 근데 그런 책이 한두 권이 아니라 정말 쏟아질 듯 많아요. 그 쏟아질 듯 많은 헌책에 압도되는 경험이 사람을 살짝 겸손하게 만든달까? 그죠.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오래된 책이 많다 보니 보통 책 냄새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게 좋아서 서점에 간다 이런 이야기도 종종 듣는데 헌책방은 무슨 향수를 뿌린 것 같이 맞아요. 네. 책 냄새가 나잖아요. 그런 것도 참 좋죠. 가끔 이게 곰팡이 냄새인가 싶을 정도로 강할 때가 있는데 강한 냄새마저도 진짜 좋아요. 저는 약간 피톤치드 맛 들어
편백나무숲 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그리고 그런 책들이 아까 잠깐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정돈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원하는 책을 찾기도 어렵고 발견하기도 어렵고 좀 별론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반대로 그게 정말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까지 헌책방에서 산 책들의 대부분은 제가 원래 알던 작가, 원래 알던 출판사의 책이 아니라 맞아요. 이런 작가가 있네? 이런 출판사가 있네? 하는 좀 뜻밖의 발견이었어요. 강소파 친구분들이 엄청 좋아하시는 강소팟의 그 이호덕 선생님 관련된 에피소드 있죠. 이호덕 선생님을 처음 알게 된 것도 서울 신촌에 있는 헌책방 숨어있는 책에 놀러 갔다가 글쓰기 코너 책장이 있거든요. 거기. 제가 꼭 헌책방에 가면 글쓰기 코너에 가는데 거기서 이호덕 선생님의 책을 처음 발견했죠. 그 책 제목이 이렇게 써보세요 였어요. 어린이들에게 글쓰기에 대해서 지도해 주시는 그런 책이었는데 그 책을 보고 제가 한눈에 반해서 이호덕 선생님이 쓰신 다른 책들을 또 거기서 몇 권 더 구입하기도 하고. 숨어있는 책은 진짜 레전드죠. 서울에 살고 계신다면 부럽습니다. 숨어있는 책 때문에 저는 부럽습니다. 네. 제가 그 숨어있는 책에 얽힌 에피소드가 있는데 네. 숨어있는 책이 오후 1시에 영업을 시작해요. 제가 알기로는 밤 10시까지 하시는데 제가 어느 정도 좀 아침형 인간이다 보니까 1시까지 이제 시간이 좀 뜬 거죠. 그래서 주변에서 이제 카페도 갔다가 이제 혼자 숨어있는 책에 갔어요. 그러니까 오픈런을 한 거죠. 너무 일찍 간 나머지 가니까 사장님이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약간 그 배가 아파가지고 화장실부터 갔어요. 근데 화장실을 가서 좀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그 화장실이 헌책방 안에 있잖아요. 헌책방 안에 있어요. 네. 근데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사장님이 툭툭툭툭툭툭. 도둑이. 사장님이 이상하다 싶은 거예요. 막 문을 막 열려고 뭐야 문이 잠겨있어 막 이러는 거죠. 왜냐면은 문을 열자마자 누군가가 화장실을 쓰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 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막 저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근데 사장님이 뭐요 막 하면서 저와 또 이렇게 얽힌 인연이 진하게 얽혔네요. 아니 그거는 숨어있는 책이 아니라 숨어있는 책 화장실이라고 얽힌 사연 같긴 한데. 네. 그리고 저는 헌책방에 가면 또 재밌는 게 옛날 책의 표지 디자인 보는 게 좋아요. 오히려 옛날 책 디자인을 보면 훨씬 더 대담하다 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헌책방에서 만나서 처음 읽게 된 책 중에 하나가 지두 크리슈나무르티의 책이거든요. 뭔가 너무 메시지가 좋아서 이 작가의 책을 보면 꼭 사게 되는데 처음으로 사게 된 지두 크리슈나무르티의 책이 아는 것으로부터의 자유였어요. 근데 이 책이 표지가 금색이에요. 금색에 빨간색으로 포인트를 줬거든요. 너무 볼드하잖아요. 뭔가 맞아요. 모든 것이.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렇고 어떤 책은 작가의 얼굴을 그냥 뒷표지에 확 박아버리기도 하고 저는 그런 디자인을 볼 때 너무 멋있다. 따라서 만들어보고 싶다. 이런 영감도 많이 받아요. 저희가 제주에서도 헌책방에 참 자주 가잖아요. 제주 원도심에 있는 책밭 서점하고 그리고 헌책방 독림당 이 두 군데를 좀 자주 가죠. 그 두 군데는 저희가 사는 곳에서 산책하는 느낌으로 걸어가기에 딱 좋은 거리이기도 하고 관리를 워낙 잘 하시는 데다가 새 책이 많이 유입돼요. 종종 가도 지루하지 않은 그런 그죠. 헌책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행을 하다가 헌책방을 가면 좋은 게 책밭 서점이나 독림당이나 이 제주 관련된 책들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제주의 뭐 유적지나 박물관이나 뭐 이런 데 가도 제주에 대해서 알 수 있긴 한데 오래된 책들을 둘러보는 거? 그것만큼 좋은 게 또 있을까 싶기도 해요. 맞아요. 책밭 서점에 가면 제주 관련된 책이 거의 큰 책장 하나를 꽉 채울 만큼 많아요. 최근에 친구들이 그 남해 부근을 차를 가지고 가서 자동차 여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구례에 있는 섬진강 책사랑방 이런 곳을 추천해주기도 했거든요. 저희가 헌책방을 좋아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주변에서 좋은 헌책방을 알게 되면 이렇게 막 추천을 해줘요. 근데 저는 그런 리스트를 받을 때마다 여행을 가고 싶은 곳이 생기는 그런 느낌이에요. 맞아요. 여기를 가기 위해서라도 한 번쯤 구례에 가보고 싶다. 저희 강소팟은 또 전국 곳곳에서
세계 곳곳에서 듣고 계시니까 내가 살고 있는 곳에 좋은 헌책방이 있다. 맞아요. 그러면 저희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해외여행 갈 때도 그 저희 일정에 꼭 헌책방을 넣잖아요. 대만에 갔을 때도 그렇고 뭐 중국 상해에 갔을 때도 그렇고. 심지어 강단은 한번 이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전국의 헌책방들을 돌아다니면서 헌책방 사장님들을 인터뷰하고 싶다고 했던가요? 네네.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저희 두 사람의 헌책방 사랑이 정말 대단하기 때문에 진짜 언젠가 한번 헌책방 기준으로 전국 여행 해봐도 참 재밌지 않을까 싶어요. 헌책 나그네. 뭔가 잘 어울리는 네, 이름이네요.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인천 가는 것도 너무 기대가 돼요. 저희가 그냥 인천 배다리에 있는 어떤 숙소에서 자는 게 아니라 인천에서 가장 오래된 헌책방 지편전 2층에서 먹고 자잖아요. 거기에 사장님께서 저희처럼 창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작은 레지던시 공간을 운영하고 계신데요. 그곳을 저희 두 사람에게 내어주셔가지고 밤에 아무도 없는 헌책방에서 자는 거거든요. 좀 색다른 시간이 될 것 같아서 행사만큼이나 저는 그 숙박이 너무 기대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각자 소개하고 싶은 헌책도 가져왔잖아요. 네, 이 책도 최근 헌책방 독림당에 갔다가 발견한 책인데 책 제목은 11권의 창작 노트, 중견 작가들이 말하는 나의 소설 쓰기라는 책입니다. 저는 이렇게 헌책방에서 뭔가 제목이 마음에 들거나 아니면 뭐 커버가 마음에 들거나 약간 이끌림을 느끼면서 그냥 열어봐요. 네. 그래서 처음에 일단 서문을 읽어보거든요. 그 도서출판 창에서 발간한 책인데 91년 5월에 이 창 편집부에서 이 서론을 썼더라고요. 근데 이 서론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간에 나와 있던 소설 창작 방법론 및 문학 이론서 등을 검토하면서 몇 가지의 문제점들을 발견하게 되었다. 첫째는 실제적인 창작 방법론이 없다는 것이었다. 본격적인 틀을 갖춘 책의 대부분은 서구 문학을 배경으로 하는 번역서들이거나 전문적인 이론서들이었다. 또 이어서 이야기하면 문학이 작가뿐 아니라 독자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뿌리받은, 달리 말해 그 사회의 구체적 정서들을 반영해야 한다고 할 때 번역물들은 엄밀하게 우리 책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풍토에서 자라날 우리 문학의 발전을 위해서 작가 본인이 체계적으로 구술하는 창작 과정 중심의 방법론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도달했다. 그러니까 이 시절 그 문학 방법론이나 뭐 문학을 어떻게 뭐 분석해야 하는지 이런 책들이 이제 대부분 번역서였고, 그리고 또 두 번째 문제점도 이제 제시를 하는데, 그거는 작가 본인이 쓴 거라기보다는 약간 뭐 비평가라든지 아니면 뭐 교수님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쓴 책들이 많아서 사실상 뭔가 새로운 문학 연구 방법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근데 그거를 뭔가 작가 스스로 제시하는 그런 책을 만들고 싶었다 하는데, 이 두 가지 문제점이 확 저한테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이 책이 90년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 문학계와 문학도들에게 약간의 즐거운 독서 시간이라도 제공할 수 있다면 출간의 빚을 조금은 덜 수 있을 것이다. 90년대를 맞이하면서 나온 책인데 지금 2025년에 한 청년이 약간의 즐거움을 가지고 읽고 있네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 책은 확실히 이 상업적이라기보다는 이 미션을 가지고 만든 책이구나. 이 작가들이 직접 본인의 창작 과정을 구술할 수 있도록. 그게 참 좋다. 직접 썼다는 것. 이 책을 산 이후로 집에 가져와서 계속 읽어보는데 내용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와. 근데 그게 진짜 헌책의 매력인 게 고리타분한 이야기일 것 같은 책도 열어보면 너무 지금의 우리와 닿아 있음을 느낄 때 맞아요. 진짜 경이로워요.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제 발간된 책인데 이 책 상태도 굉장히 좋거든요. 좀 과장 보태면 새 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긴 했는데 그 중에 전체를 다 다루기에는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11권의 창작 노트이기 때문에 딱 세 분의 창작 노트만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로는 문순태 작가님입니다. 제가 책에서 밑줄 그었던 부분 위주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내 소설의 공간은 나의 고향이다.
나의 고향은 광주 무등산 너머 행정구역으로 전남 담양군 남면 구산리이다. 나는 내 고향의 하늘, 골짜기, 들, 작은 동산, 하천, 마을 풍경을 객관적으로 소설 속의 무대로 그리는가 하면 때에 따라서는 작가로서의 감정을 개입시켜 주관적이고도 관념적인 공간으로 미화시키기도 한다. 내가 소설가가 되기 전까지만 해도 나는 내 고향이 겪어야만 했던 비극적인 고향의 역사에 대한 인식이 뚜렷하지 못했었다. 그러나 소설을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내 고향의 역사가 바로 우리 시대의 역사의 한가운데 있음을 뼈저리게 인식하기 시작했으며 그것은 내 소설의 주제가 된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문순태 작가님은 이제 본인의 고향을 주제로 계속해서 글을 썼고 이제 결국에는 진짜 고향이란 무엇인가를 탐구하면서 이 대하소설, 뭐 10권짜리 대하소설을 반평생에 바쳐서 쓰신 분인데 일단 저는 여기서 좀 인상 깊었던 게 소설 쓰기란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저도 하거든요. 근데 이 한 가지의 주제, 고향이라는 주제가 뭐 그렇게 쓸 게 많을까? 라고 생각하지만 이 한 가지의 주제를 길고 넓게 탐구하면서 우리의 역사를 담을 수가 있구나. 일단 그게 굉장히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좀 계속 넘어가 볼게요. 나는 고향을 단순히 현실적 공간으로만 파악한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인간 존재 양식의 개념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그러니까 고향은 우리가 태어나서 자라난 곳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존재의 본질일 수가 있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말해서 고향의 철학적 개념은 인간 본래의 모습이라는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가 고향을 상실하였다는 것은 인간의 본래 모습을 잃어버렸다는 의미가 된다. 따라서 고향을 다시 찾자는 것은 단순히 우리들이 태어난 곳으로 되돌아가자는 것보다는 우리의 본래 모습, 즉 인간성을 되찾자는 의미인 것이다. 정말 그 고향이라는 주제에 대한 탐구의 깊이가 다르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고향을 향한 그리움 그런 정도의 느낌이 아니라 고향이라는 게 공간적인 고향도 있지만 나의 인간다움도 내 본래의 모습도 고향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진짜 하나의 주제, 메시지에 집착하는 것 같을 정도로 깊게 빠져들 수 있어야 소설을 쓰나 봐요. 저도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생각을 하면은 항상 쓰고 싶은 게 많다고 느끼긴 하거든요. 뭔가 쓰는 게 항상 즐겁지는 않지만 네. 쓰고 싶은 주제가 한 곳으로 모이다기보다는 약간 다 흩어져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좋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한 가지 주제를 탐구한다고 해서 너는 왜 맨날 똑같은 말만 하냐? 이런 거가 아닐 수 있다. 알고 보면 이 한 가지 주제 안에 담긴 그 뭐 역사적 의미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이 의미가 또 다른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약간 평생에 걸릴 수 있는 문제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건 좀 다른 이야기인데요. 그 문순태 작가님의 이 글이 정말 현대적이네요. 뭐라고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려운 말을 하나도 안 쓰시고 네.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너무 잘 전달하시는 명확합니다.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제가 지금 강단이랑 같이 텍스트를 읽고 있는 게 아니라 저도 그냥 듣기만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너무 귀에 쏙쏙 들어오고 이런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거구나 하고 네. 이해가 되니까 맞아요. 글을 참 잘 쓰시는구나 역시나. 진짜 정확한 게 다 마냥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유독 와닿았던 것들은 진짜 이렇게 약간 쉬운 언어로 쓰인 글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소설 징소리 이 대표작 중에 하나인데요. 이 징소리를 어떻게 쓰게 됐는지를 단계별로 보여주세요. 근데 이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징소리를 통해 고향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의 아픔과 그들이 다시 고향을 찾기 위하여 방황하고 고통을 겪어온 과정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연작 장편 소설 징소리의 소재는 바로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이다. 나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서 징소리의 소재로 택하게 되었으며 스토리를 엮었다. 첫 번째, 광주은행에서 주최한 어린이 저축 장문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스몰지 어린이의 고향을 잃어버린 사연이 담긴 글을 읽게 되었다. 이 어린이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나는 다른 친구들처럼 저금 통장을 가지고 싶었다. 그러나 용돈을 탈 수 없는 가정 형편 때문에 지금까지 저금을 해본 일이 없었다.
아버지에게 저금통장을 갖고 싶다는 말을 하였더니 아버지께서는 벽에 걸린 징을 가지고 나가더니 고물상에 팔았다면서 내게 돈을 주셨다. 아버지는 우리 마을에서 이름난 징채잡이셨다. 댐이 생겨 마을이 물에 담기게 되어 고향을 떠나올 때 아버지께서는 다른 것은 몰라도 징은 버릴 수 없다면서 손수 들고 오셨다. 아버지는 그 징을 팔아서 내가 저금통장을 갖게 해주신 것이었다. 눈물 나. 근데 이 사연을 보고 이제 문순태 작가님이 확 뭐가 온 거죠. 이거 좀 탐구를 해봐야겠다. 이 어린이의 사연을. 그래서 두 번째, 어느 날 전남대학교 이용길 교수를 만났다. 이 교수는 그동안 장성댐 상류에 방을 얻어 책을 읽으며 지냈다고 하면서 댐이 생길 때 고향을 떠났던 수몰민들이 상당수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댐의 상류에서 매운탕을 끓여 팔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 순간 나는 잠시 잊고 있었던 징을 팔아 저금통장을 갖게 된 스물지 소녀의 장문이 다시 떠올랐다. 이 교수로부터 이야기를 듣는 순간 장성댐에 가보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경험이 레이어처럼 진짜 하나씩 쌓이고 네. 있네요. 이거 자체가 소설 같아요. 진짜요. 진짜 너무 재밌다. 네. 세 번째입니다. 나는 장성댐에 가보았다. 거대한 콘크리트의 구조물을 구경하기 위해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왔다. 버스를 대절하여 몰려온 관광객들은 댐 아래 잔디밭에서 오디오를 크게 틀어놓고 술에 취해 흐느적거리며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다. 콘크리트 구조물 위에서 바라다 보이는 드넓은 장성호는 그저 아름답기만 하였다. 구경 온 사람들은 드넓은 장성호를 바라보면서 멋지다 라는 감탄을 늘어놓았다. 나는 수몰이 되어버린 그곳에 태어나서 53년을 살아오고 있다는 우체국장의 안내를 받아 보트를 타고 호수를 한 바퀴 돌아보았다. 콘크리트 구조물 위에서 바라보았던 호수와 호수의 한가운데서 내려다본 물속은 충격적일 만큼 엄청나게 달랐다. 맑은 물속에 마을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마을 앞 팽나무며 좁고 회뜰회뜰 구부러진 고삭과 두껍다리, 우물, 돌담, 불에 그을린 감나무와 세모진 앞마당, 그리고 부엌의 부뚜막이며 구들이 깔린 방과 돌로 쌓아 올린 굴뚝이며 장독대, 물속의 모든 마을이 무덤처럼 잠들어 있었다. 어쩌면 그 물속에 아이들의 자지러진 울음소리며 해가 져도 집에 돌아오지 않은 아이들의 이름을 거칠게 불러대는 어머니들의 지친 목소리, 컹컹 개짖는 소리, 낯딱 우는 소리, 음매하는 송아지 울음까지도 그대로 물속에 잠겨있는 듯 싶었다. 우체국장 말로는 집을 헐기도 전에 다급하게 담수를 하느라고 마을이 그대로 물에 잠기게 된 것이라고 하면서 헤어져 버린 고향 사람들이 그리워질 때면 가끔 보트를 타고 물에 잠긴 마을의 물 위에 머물렀다가 돌아간다고 슬픈 목소리로 말했다. 물속에는 그가 6년 동안 근무했다는 우체국 건물도 그대로 있었다. 물속을 들여다보고 나서 다시 먼발치로 호수를 바라보았을 때 장성호는 나에게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였다. 4번에서는 작가가 실제로 이제 댐의 상류로 올라가서 매운탕을 팔고 있는 수몰민들을 만나는 게 4번이고, 그리고 5번은 이제 실제로 그 저금통장을 갖게 된 소녀의 아버지를 찾아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정말 마을에서 이름난 징채잡이였다는 걸 알게 되고, 이제 얼마 안 되는 보상금을 받아서 근처 도시인 광주에 정착을 해서 살게 됐지만, 술도 별로 좋아하지 않던 사람이 이제 술에 빠지고, 결국에는 좀 삶이 굉장히 어둠 속으로 가게 되는 뭔가 그런 이야기를 접하게 되면서 소재를 얻은 거죠.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징소리라는 소설을 읽어보고 싶어지네요. 그리고 또 하나 든 생각이 소설 쓰기란 정말 책상 위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구나. 맞아요. 네. 발로 뛰어야 할 수 있는 창작이구나. 이런 깨달음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소재를 얻었잖아요. 네. 여기서 또 작가가 이야기하는 게 주제는 소재 안에서 찾아내야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소재는 얼마든지 많은데 이제 작가가 가지고 있는 뭐 세계관, 철학관, 인생관, 작가 정신을 통해서 이제 주제가 창조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징소리라는 소재가 있잖아요. 네. 그 징소리를 어떻게 이제 표현할 것인가, 징소리가 무엇을 담게 만들 것인가는 또 이제 작가의 생각인 거죠. 징소리라는 게 단순한 금속성의 울림이 아니라 스몰된 마을 사람들의 혼의 울음이며 동시에 인간다운 혼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그 혼을 다시 일깨우려는 깨우침의 소리다.
그래서 징소리의 상징성은 고향을 인간 존재 양식으로 파악하고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공동체적 이상세계를 갈구하는 소리, 산업사회가 빚은 물신주의를 거부하는 소리, 헤어진 사람과 다시 만나고자 하는 부름의 소리, 비인간화된 사회에서 인간화를 부르짖는 소리인 것이다. 그래서 징소리라는 게 이제 확 다르게 느껴지죠.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네요. 확실히 또 고향을 표현한 거잖아요. 네. 근데 고향이라는 게 계속해서 말하는 게 이제 인간 존재 양식이다 라고도 말을 하고, 고향은 또 인간적인 사람들만이 사는 이상적인 공동체인 것이다 라고도 말을 해요. 나만 행복하면 온 세상이 행복해 보인다는 이기적이고 황폐한 고향이 아니라 너가 행복해야 나도 행복하며 우리 모두가 행복하다는 공동체적 이상을 갈망하고 있다. 이 작가님의 메시지에 따르면 진짜 우리에게도 징소리가 필요하네요. 그렇죠. 징소리를 울리고 다녀야겠어요. 진짜로. 네. 그 모든 거를 잃고 다시 고향에 돌아와서 이제 수몰된 마을 앞에서 징을 막 치는 네. 징채잡이의 모습이 너무 강렬하죠. 이게 네. 약간 소름이 돋는데. 네. 실제로 이 책의 첫 번째로 실려있는 네, 글입니다. 문순태 작가님의 글이었고, 다음은 이제 전상국 작가님의 글인데, 전상국 작가님이 누굴까 해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이제 가장 널리 알려진 사실이 한국 문화 최초 흐흐흐 초성체 사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흐흐흐 히읗 네, 히읗 1963년에 무려. 네. 63년이요? 네, 히읗을 문학에서 사용하신 분입니다. 근데 63년도면 인터넷도 없을 때잖아요. 네. 그러면 그냥 히읗을 만드신 거 아니에요? 제가 알아보니까 스펀지에도 나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펀지, 옛날에 KBS 예능 프로그램이요? 네. 진짜 웃긴다. 네, 그래서 실제로 히읗을 소리내어 읽어보신 영상도 있대요. 귀여워. 막 흐하하하하하 뭐 이렇게 읽으셨다고. 네. 흐흐흐가 아니네. 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도 그 스펀지를 본 건 아니어서 확실하진 않습니다. 네. 전상국 작가의 글은 본인이 소설 쓰기에 가진 태도, 이 태도 위주로 제가 좀 인상 깊어서 이제 그 부분을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소설을 읽기를 좋아했다. 소설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소설에 몰입했던 중학교 시절의 그 순수한 탐닉이 지금까지 내 몸속에 그대로 살아있다는 생각이다. 나는 소설을 쓰는 일에 미쳐왔다. 어떤 일에 미친 사람이 그 미친 원인을 제대로 얘기한다는 것은 우스운 일이다. 어릴 때 어렵게 얻은 낡은 하모니카를 밤낮 없이 입에 물고 누가 듣건 말건 입술이 부르트도록 그것에 도취한 일이 있다. 나는 소설 쓰는 일에 그런 열정으로 미쳐왔다. 하모니카의 그 음색 고르는 그 묘미에 취하듯 나는 쓰는 즐거움을 즐겨왔던 것이었다. 그러면서 소설 쓰는 일이 즐겁다고 하지만 막 소화불량이나 이런 고통을 항상 느끼면서 해왔다. 뭐 이런 말도 하거든요. 하지만 소설 쓰기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 여기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말이 있는데,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일종의 구원이다. 소설 쓰는 일이 나를 구원했다. 내 문학은 내 자신의 구원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리하여 소설 쓰는 일은 내 생활 전부를 지배하는 중심 원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소설 쓰는 일이 본인이 택한 최상의 생활 방식이라고 하면서 또 모든 열등감으로부터의 해방이라고까지 이야기하시거든요. 궁금한 거 있어요. 네. 강단에게도 소설 쓰기가 구원 같아요? 꼭 소설 쓰기라기보다는 나를 표현한다고 느낄 때 그때 좀 내 삶의 의미가 충족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이제 그게 구원이라면, 그러니까 내가 로또에 당첨되면 그걸 구원이라고 생각할까요? 물론 뭐 좋겠죠. 근데 구원받았다. 좀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이게 내 삶의 의미가 충족이 되고 내가 하는 일이 좀 나보다 더 큰 것 같다. 뭐 이런 느낌? 나라는 사람보다 더 큰 존재인 것 같다. 네네네. 좀 그래야 충만함을 느낀다고 해야 되나? 피아니스트들이나 뭐 첼리스트들이나 이런 분들 연주하는 걸 보면은 막 표정이나 피아노를 누르는 그 손가락이나 이런 것만 봐도 느껴지잖아요. 이 사람은 어딘가에 빠져 있구나. 어떤 상태에 빠져 있구나.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글인데요. 이제 세 번째는 한승원 작가님의 글입니다. 한승원 작가님은 한강 작가님의 아버지세요. 그분 사실 모르고 읽었습니다. 처음에 읽을 때요. 한승원 작가님의 글이 저는
제일 와닿긴 했어요. 이 책에 있는 노트 중에? 네. 제일 이해하기가 쉽고 공감이 잘 됐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밑줄 친 곳이 굉장히 많긴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한승원 작가님이 무엇에 대하여 쓰는지, 나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하는 사람인가를 먼저 생각합니다. 왜 사는가를 생각합니다. 왜 쓰는가를 생각합니다. 사람이므로 사람 이야기를 씁니다. 거리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 같은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진짜 사람을 만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들은 모두 꼬리 하나씩을 감추고 있습니다. 짐승들이 운전을 하고 짐승들이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짐승들이 텔레비전에 출연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짐승의 꼬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두가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는 진짜 사람들도 많습니다. 나의 소설 쓰기는 그 진짜 사람 찾기입니다. 그러니까 소설 소재가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인간적인 거라기보다는 비인간적인 것들, 본인이 생각했을 때 본질적인 문제점들에 대해서 쓰고 싶어 한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이 땅에는 소설 재료들이 대굴대굴 굴러다닙니다. 이 땅의 역사와 사회가 모두 소설입니다. 그것은 이 땅이 그만큼 아직 불확실한 사회라는 이야기를 터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사회가 제가 태어나기도 전이니까 저는 모르지만 산업화를 급격하게 이뤄내면서 사회에 흘러가는 속도가 지금과 남달랐을 것 같아요. 변화가 너무너무 크고, 아까 그 수몰민의 사례처럼 갑자기 고향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너 나가. 돈 좀 줄게. 나가. 하면은 내가 평생 살아왔던 고향을 두고 가야 돼. 내 고향은 물에 잠겨버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국가가 될 수도 있고 회사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를 이제 바라보면서 비인간성이란 무엇일까, 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신 게 아닐까. 저는 또 문순태 작가의 글과 좀 엮어서 계속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한승원 작가의 고향이 섬이었대요. 그래서 생각의 발상은 늘 바다로부터 시작되곤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 호랑이와 악어가 싸우면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악어는 호랑이를 물속으로 이끌어가서 싸우려 하고, 호랑이는 악어를 육지로 이끌어가서 싸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이끌어가야 승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 일상에서 일어난 어떠한 사건이든지 저는 그것을 바다 쪽으로 끌고 가서 생각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이때껏 쓴 제 소설들의 80%쯤은 아마 제 고향 이야기일 것입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이 바다와 고향, 아까 그 문순태 작가의 글과 좀 비슷하죠. 그러네요. 네. 이 당시 작가님들이 왜 고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을까? 그리고 대하소설이라고 하면은 뭐 토지나 태백산맥이나 뭐 타오르는 강, 이런 소설들이 또 우리의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많다고 하잖아요. 네. 뭔가 우리의 잃어버린 땅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의 잃어버린 고향? 근데 또 그게 그 한국 사람들 이야기에는 한인가? 내 고향이 그대로 거기에 남아있어도 내가 알던 모습이 아니게 되는 걸 계속 보게 됐던 거니까, 저희 세대에서는 고향이 어디야? 라는 질문이 정말 어색하게 들리고, 맞아요. 태어난 곳을 물리적으로 말을 할 수는 있지만 어떤 고향에 대한 심상이나 감정적인 이미지는 잘 없는 것 같아요. 그 자신의 고향이 정말 사라지는, 물리적으로든 아니면은 그 이미지적으로든 사라지는 것을 계속 바라봐왔던 사람들의 공통된 어떤 메시지가 아닐까. 추측이 돼요, 추측. 다음으로는 또 예술이란 무엇일까, 이런 질문에 좀 답이 될 만한 부분이 있었는데, 모든 예술가는 신비주의자들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예술에 있어야 하는 게 무엇일까, 좀 그런 생각은 저도 평소에 했던 생각이라 좀 재밌게 읽었었는데, 작품 속에는 아름다움이 들어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아름다움은 사람들을 감동하게 하고 취하게 합니다. 감동하게 하는 것은 진실일 것이고, 취하게 하는 것은 아름다움 속에 신비스러운 그 무엇일 겁니다. 그 두 요소는 혼연일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아름다움은 진실과 신비스러운 그 무엇 가운데서 어느 한쪽만 없어져도 참다운 의미에 있어서 생명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그 솔직한 글,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실을 좀 적어보고 싶다. 그래서 진실에도 분명히 아름다움이 있지만 또 글 안에 설명하기 어려운 또 신비로움이 있어야 한다. 이제 그 두 가지의 뭔가 밸런스가 맞아야 한다. 그것이 뭔가 예술이 말하는 아름다움이다. 저희가 최근에 커피를 마시면서 이런 대화를 오래 했잖아요.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이성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맞아요. 그런 것이 진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게 맞을까? 모든 것을 내가 이해하려고 하고 다 해석하려고 하고 납득 가능하게 쪼개보려고 하고 그런 태도보다는 이해가 안 되는 건 이해가 안 되는 대로 놔두고 하지만 그대로 감상할 줄도 알고 받아들일 줄도 알고 그런 게 어쩌면 우리에게 더 필요한 가치가 아닐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그 대화가 좀 떠올라요. 네. 사실 생각해보면 저희는 학교 다닐 때 소설을 분석했단 말이죠. 그렇죠. 여기서 화자의 마음은? 답이 정해져 있죠. 네. 이 단어가 뜻하는 바는? 그러니까 정말 답을 골라야 하는 방식으로 읽었지만 한승원 작가님처럼 자신이 생각하는 예술을 말하는 그런 글을 읽어보면 아름다움과 신비스러움 이것이 예술의 본질일 수 있다라고 하시는 거니까. 맞아요. 이 문장이 이야기하는 게 뭘까라고 했을 때 알 수 없는 신비스러움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너 나가. 탈락. 어디서 대들어. 5번이라니까 5번. 이제 다음으로는 한승원 작가가 몇몇 일행들과 로마에 갔었대요. 저녁을 먹는 동안 이 무대에서 공연이 있었대요. 그래서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를 하고 막 춤을 추는데 오 솔레미오, 뭐 산타루치아, 돌아와라 소렌토로 막 이런 노래를 막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일행들이 박수를 치고 막 장단을 맞추고 춤을 추고 막 이랬다는 거죠. 근데 방으로 들어와서는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우리 모두 한국의 고전음악보다 이탈리아의 민요나 가곡들을 더 잘 알고 있네. 옛날에는 그런 노래를 학교에서 배웠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오솔레미오. 네. 저희 아버님도 오솔레미오를 참 그렇죠. 저희 좋아하셨으니까. 아빠 오솔레미오를 40년 동안 부르셨죠. 그래서 뭐 안단테, 모데라토, 아다지오 따위의 빠르기는 잘 알면서도 진양조나 중몰이나 중중몰이나 잦은몰이나 휘몰이 따위의 빠르기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음악 교육을 잘못 받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음악 교육뿐만 아니고 미술 교육도 잘못 받고 국어 교육도 잘못 받고 국사 교육도 종교 교육도 철학 교육도 잘못 받은 게 분명할 것입니다. 그 교육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기 다리를 젖혀두고 남의 다리만 긁는 미련둥이가 되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당시 사회가 또 어떤 사회였냐면 이 부분을 보면 좀 알 수 있거든요. 미국의 역사를 전공했다는 학자가 있었대요. 이제 그 학자가 한국일보에서 뭐 이런 칼럼을 썼었나 봐요. 이제는 제발 뒷걸음질 좀 그만 칩시다 라고 이야기했대요. 명절 때만 한복을 입고 다니는 꼴불견들, 텔레비전 화면에 보이곤 하는 무당들의 굿하는 모습들, 구정을 세는 어리석은 것들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러니까 우리의 전통 있죠.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국스러운 전통들 이제 그거 뒷걸음질이라는 거죠. 이제는 좀 앞으로 나아가자. 받아들일 걸 받아들이자. 그러니까 우월한 걸 받아들이자. 그러니까 이렇게 서구 주장하는 문화를 받아들이자는 그렇죠, 거네. 그렇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한승원 작가는 이제 이 글을 읽은 뒤로 저는 내내 슬펐습니다. 그 사람을 교육시킨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는 앞으로 우리의 추석 명절을 없애고 그쪽의 추수감사절을 명절로 만들자고 나설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아직까지도 남아있죠, 사실. 네, 그렇죠. 생활 양식 전체적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아직도 한국 문화에 당연히 자부심을 가지고 뭐 활동하거나 아니면 지켜나가는 사람들도 많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사는 방식은 그렇지 않잖아요. 사고하는 방식은 저는 더더욱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또 우리 사회를 들여다보면서 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세요. 이제 우리들의 마당에는 외래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물 건너온 노래를 들으며 밥을 먹고 책을 읽고 춤을 춥니다. 어른들도 모두 서양지향적입니다. 그 사람들의 말들을 섞어가며 말하고 그 사람들처럼 몸짓을 하고 그 사람들처럼 집을 지어 살고 그 사람들처럼 도회를 건설하고 그 사람들처럼 입고 마십니다. 외래 문화, 외래 종교의 천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배웠다는 사람들은 자기의 아들, 딸들이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부터 꼬부랑말을 익혀줍니다. 유식한 사람들은 영어를 쓰는 데 있어서는 쉼표 하나까지 세심하게 찍었을 줄 알면서도 국어의 맞춤법이 너무너무 어렵다며 엄살을 떱니다. 왜 그렇게 되어가는 것일까? 문화의 흔들림, 정치의 흔들림, 경제의 흔들림은 넋의 흔들림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 넋은 어디서부터 흔들리고 있는 것일까? 대관절 그 넋의 정체는 무엇일까?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일까? 미혹한 일인지도 모르지만 저는 그것을 추적해보자고 불의 딸 연작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는 소설 쓰기로 이어진 거죠. 이 질문들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 우리의 넋이 왜 흔들리게 된 것일까?
아까 그 소신이 이야기한 그 합리주의자들의 생각 있잖아요. 이제 모든 걸 다 내 논리로 이해할 수 있고 파악할 수 있고 정답을 찾아낼 수 있다. 뭔가 이런. 근데 그런 생각과 삶의 방법에 대한 또 비판도 하시거든요. 하나의 예시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동양의 명약이라고 하는 인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인삼에는 신비한 효능이 있다. 이렇게 네. 믿잖아요. 사실 아직까지도 믿죠. 인삼과 그렇죠. 홍삼. 많이들 드시고. 그렇죠. 뭐 한약이 됐든. 근데 이런 선물을 어떤 미국인 의사에게 줬더니 그 의사가 선물을 반납하면서 성분표를 같이 줬다. 이 인삼 안에는 이런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준 거죠. 그러니까 별거 없다는 거죠. 성분표 따져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뒷걸음질 좀 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근데 그런 게 진짜 맞을까? 이 인삼과 홍삼의 효능 꼭 인삼과 홍삼이 아니더라도 이 모든 거를 다 그냥 이해하려고 하고 우리가 여태까지 생각해온 그런 그러니까 신비스러움 이런 걸 다 부정하는 태도가 이제 결국에는 또 바닷가 태생이시니까 이제 그물에 빗대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물의 폭이 작은 게 있고 큰 게 있는데 이제 요즘 이 합리주의자들은 한 그물로 모든 걸 다 낚아채려고 한다. 그래서 또 소설 쓰는 게 무엇일까에 대한 또 생각이 더 깊게 들어가는 부분도 있는데 이 굿에 빗대어 이야기를 하거든요. 굿이라는 게 처음에 그 치유의 뜻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지금은 뭔가 유희의 뜻을 가지고 있지만 그 무당이 우리가 알기로도 뭔가 신기가 있어야 무당이 된다고 하잖아요. 신이 들림으로써 이제 내림굿을 하고 무당이 되고 또 신의 말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는데 그 신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무당이 평생토록 다른 죽은 자와 산자들을 위하여 굿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약간 소설가의 역할이 무당과 비슷하다. 다른 사람을 치유해주는 역할? 그래서 이 무력감이 왔을 때가 있다고 해요. 소설가로서 내 소설은 다른 사람을 뭐 먹이는 빵도 아니고 발시린자의 양말 한 켤레도 아니고 나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 너무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계속해서 나를 지배하다 보니까 신명이 오르지 않았다. 근데 신명이 오르지 않는데 어떻게 굿을 하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거 맞는 말이잖아요. 재미없는데 어떻게 글을 써? 이 글쓰기 자체에 어마어마한 큰 보상이 없는데 무기력함을 느끼면서도 내가 소설 쓰는 일 말고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라고 고민해봤을 때 나는 멍청스럽게 소설만 쓰면 된다 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네. 근데 한승원 작가님은 전반적으로 엄청 그 비유를 잘하신다. 귀에 쏙쏙 들어오게. 맞아요. 뭐 그물 비유도 그렇고 아까 호랑이와 악어의 싸움도 그렇고 방금의 뭐 인삼 이야기나 맞아요. 다 너무 귀에 쏙쏙 들어오고 공감되게 만드시는 힘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저도 계속 읽으면서 엄청 몰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이 뭘까라고 했을 때 이제 쓰면서 늘 절망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한 단락 완결시키면서도 정말로 죽고 싶어질 때가 있대요. 절벽 아래로 몸을 던지는 심정으로 원고를 넘기는 겁니다.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거죠. 이 과정 자체가, 소설 쓰는 과정 자체가. 그러면서 제가 쓰는 소설은 소설이 아니고 위조 지폐만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야말로 진짜라고들 합니다. 그러한 속에서 제 소설을 위조 지폐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도 슬픈 자기 비하가 아닐까 싶지만 어쨌든지 저는 이러한 희망을 가지고 소설을 씁니다. 위조 지폐 같은 소설을 본 사람이 이렇게 말해주기를 희망하는 것입니다. 이 지폐는 위조 지폐이긴 하지만 진짜 지폐보다 더 정교하고 아름답게 그렸구나. 강단은 평소에 소설을 쓰지만 주로 또 영어로 썼잖아요. 네. 근데 또 강단의 소설을 읽어보면 주인공이 한국계거나 한국 사람이에요. 왜냐면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한국적인 요소라고 해야 되나? 한국인들만 알 수 있는 어떤 코드들? 그런 것들도 좀 종종 등장하고 근데 그들이 하고 있는 말은 영어고 배경이 한국일 때도 있지만 외국일 때도 많고 근데 그게 저는 또 강단이 쓰는 이야기의 독특한 지점이라고 생각해 왔어요. 아무래도 강단이 영어로 글을 쓰는 게 더 편하지만
미국에서 오래 생활을 했지만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이 꼬부랑말을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아니 근데 저는 그래서 이 책이 좀 더 특별하게 다가갔을 것 같아요. 저는 한국에서 한국 문학을 배웠잖아요. 물론 그게 좋은 교육 방식이었는가는 아까 말했듯이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11권의 창작노트 책에 담겨있는 그 작가님들의 글이 너무 좋으면서도 한국 소설은 좀 이런 거긴 해 하는 그 상이 있긴 해요. 그치, 한국 소설은 좀 이런 뭔가 뭔가 고향에 대한 메시지, 뭔가 귀소 본능에 대한 이야기 뭐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한국 소설은 좀 그렇지 하는 어떤 상이 있었는데 강단한테는 이게 훨씬 더 큰 자극으로 다가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 최근에 한국어로도 한번 그 소설을 써보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게 또 좀 영감을 준 게 아닌가. 이 책에서 인용하는 몇 가지 그 소설들이 있는데 그 몇 가지 문장만 읽어봐도 지금 쓰는 표현과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옛 한글 소설을 좀 많이 읽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사실 내가 접하는 한글은 생각보다 다채롭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접하고 있는 것들은. 네. 그래서 저는 11권의 창작 노트 너무 재밌게 읽었고 이런 책이야말로 헌책방이 아니면 맞아요. 진짜 발견할 수가 없는 약간 보석 같은 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강단이 이 책에 담겨있는 11명의 작가님 중에 아무도 몰랐죠. 근데 보통 새 책을 살 때는 아는 걸 사잖아요. 이게 금액도 있고 하니까 진짜 이런 거야말로 헌책방에서 찾은 보물이 아닌가 싶네요. 소시는 어떤 책을 가지고 왔는지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저는 그 강단이 소개한 책에 비해서는 아주 라이트한 책을 가져왔는데요. 제주 탐조일기라는 책이에요. 좋네요. 네, 이 책은 2012년에 나온 책이고요. 벌써 13년도나 된 책이죠. 김은미, 강창환 부부가 쓴 책입니다. 저도 이 책을 최근에 헌책방 독림당에서 샀는데요. 제가 그 새를 보러 다니고 싶다는 생각을 옛날부터 많이 했었어요. 맞아요. 언젠간부터 제주도에서 저희 둘이 산책을 많이 하잖아요. 산책을 하다 보면 직박구리를 많이 봐요. 근데 처음에는 그 새가 직박구리인 것도 몰랐어요. 그냥 같은 새가 계속 보이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애가. 근데 꼭 뭐가 귀엽냐면 제가 강아지도 좀 물에 젖은 것처럼 부스스한 애들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직박구리는 항상 머리를 어디 물에 한번 바꿔온 것처럼 그 옆모습을 봤을 때 이마랑 콧대 부분에 털이 삐죽삐죽 서 있어요. 그리고 항상 짝을 이뤄 다녀요. 최소 2마리가 항상 다녀요. 그래서 직박구리 1마리를 먼저 발견하면 주변을 또 두리번거리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어디 있나 이렇게. 근데 저희도 항상 둘이 같이 다니잖아요. 그래서 직박구리를 보면 우리 2사람 같기도 하고 워낙 자주 보이고 그리고 사람을 별로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에 좀 가까이에서도 볼 수 있고 그런 게 너무 좋았어요. 근데 직박구리에 빠지고 나니까 다른 새들도 궁금한 거예요. 그러다가 제주도가 탐조를 하기에 참 좋은 곳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이 탐조라는 게 조금은 어려운 일처럼 느껴졌어요. 내가 새도 잘 모르고 새를 어디 가서 봐야 하는지도 모르는데 심지어 새들은 날아다니잖아요. 까마귀나 까치, 참새, 직박구리처럼 민가에 많이 있어서 내가 가까이 다가가도 기다려주는 새가 아닌 이상 어딘가에 쫓아가서 봐야 할 것 같은 그런 존재인데 내가 전문가의 도움 없이 탐조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늘 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 책을 만나게 된 거죠. 제목부터 제주 탐조일기잖아요. 그러니까 제주에서 탐조를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읽어보면 분명히 저한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취향 저격이네요. 그쵸. 근데 이 책을 쓰신 김은미, 강창환 부부가 엄청 매력적인 분들이더라고요. 제가 그 2분의 소개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들은 부부다. 2002년 1월 어느 날 평생 같이 새를 보기로 약속하고 함께 살기 시작했다. 새가 공통된 관심사이긴 하지만 부부가 새를 보는 방법은 차이가 크다. 아내 김은미는 한 장소에서 새를 보고 탐조 야장에 한 마리라도 빠뜨린 것이 없나 꼼꼼히 점검하는 기록파인 반면 남편 강창환은 얼른 새를 보고 다른 장소로 가서 또 새를 보고 기록하면서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는 탐조파다.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내내 그들은 새를 보러 다닌다. 계절마다 장소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새들 때문에 잠시도 한가할 틈이 없다. 사람들은 그들에게 1년 중 360일을 새를 보며 사는 부부라고 말한다. 너무 매력적이죠. 근데 이 설명에 나온 것처럼 그 아내분인 김은미 작가님은 좀 더 연구를 하시는 편이세요. 실제로 그 새랑 관련된 석사 과정을 밟으셨고 이 책을 쓰던 당시에 박사 과정을 밟는 것이 꿈이라고 하셨고 남편인 강창원 작가님은 진짜 그냥 새를 보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촬영하고 영상 찍고 그런 걸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꿈이 새를 다루는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게 꿈이다 이렇게 책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두 사람의 조합이 참 좋지 않나요? 이 책을 보다 보면 단순히 지식적인, 그러니까 정보적인 뭐 제주에서 어디에서 무슨 새를 볼 수 있고 이 새는 어떤 새고 그런 거는 그렇게 많지 않고 분량이 별로 없는데 이 두 분이 제주에서 새를 보며 어떻게 성장해 갔는지 그리고 어떤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있었는지 중심으로 다뤄져 있어요. 제가 거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읽다 보니까 직파꿀이랑 까마귀랑 까치랑 참새 말고 제주에 진짜 새가 많구나. 다 어디 있었대? 그니까요. 이게 아는 사람한테 보이나? 그리고 보려고 하는 자에게 보이나? 라는 생각을 이 책을 보면서 많이 하게 됐고 그리고 그 새들을 찾아다녀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저희는 기다리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냥 맞아요. 길을 가면서 언젠가 만나기를 시내에 애들이 놀러 오진 네, 않으니까 네, 그니까요. 근데 이분들은 정말 새처럼 생각해요. 지금 이 새라면 이 계절에 여기 있지 않을까 하고 막 찾아다니는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내가 새를 더 많이 보고 싶다면 좀 새처럼 생각할 줄 알고 내가 적극적으로 찾아다녀야 되는구나 라는 깨달음도 있었어요. 근데 그러고 싶어진 게 더 큰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많았거든요. 그 에피소드 몇 가지를 제가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재밌는 새 이야기라고 하고 정리를 해왔는데 첫 번째는요. 최근에도 제가 새에 관심이 있는 걸 아니까 강단이 제주도에 독수리가 산대 이렇게 알려준 적이 있었죠. 맞아요. 한라산에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 절벽가에 독수리가 산다는 얘기를 듣고 제주도에도 독수리가 있구나 하고 신기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 책에서 처음 제주도에 독수리가 등장했던 이야기를 알려줬어요. 2002년에 처음 제주도에 독수리가 월드컵 독수리네. 그러네요. 근데 저는 새들이 이렇게나 먼 지역을 여행하면서 다니는지도 사실 잘 몰랐어요. 저는 항상 주변에서 비슷한 새들을 보니까 동물들처럼 한 지역에 자리 잡고 사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주에서 볼 수 있는 독특한 희귀한 새들의 대부분은 철새로 이동을 하다가 잠깐 제주도에 들르는 거였더라고요. 근데 독수리도 원래는 몽골로 가야 하는 독수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어딘가에서 날아와서 제주도에 잠깐 들렀다가 힘드니까 좀 쉬고 원래는 다시 몽골로 날아가야 하는 독수리였는데 그 독수리가 이상하게 2002년에 처음 발견된 이후로 안 떠나는 거예요. 얘가 이쯤 이 계절이 되면 이제 몽골로 가야 되는데 하고 이제 새를 보는 사람들이 제주도 조스다게 좀 걱정을 한 거죠. 몽골이랑 제주도가 좀 기후나 이런 것이 비슷해서 마음에 들어서 자리를 잡았나?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온갖 추측을 하기 시작했는데 뭐 정확한 이유는 독수리만 알겠죠? 근데 그 추측 중에 정말 재밌었던 게요. 독수리가 엄청 높은 상공을 날아서 이동을 할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 상공 아래가 바다면 무서워서 그런지 그 지역을 피해서 상공 아래가 육지인 곳 위주로 이동을 한대요. 제주도까지는 어떻게든 날아왔지만 이제 제주도를 떠나려고 하면 또 바다를 건너야 하잖아요. 근데 그게 무서운 거죠. 뭐 그렇게 멀진 않은데. 근데 이게 추측 중에 하나래요. 그래서 떠나지 못한 건 아닐까? 근데 독수리가 2002년에 발견돼서 지금까지 남아있다는 거는
번식에 성공했다는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발견된 것도 중요하지만 이 새가 얼마나 같은 지역에 오랫동안 체류하고 있는지 그걸로 번식을 이제 했을까 안 했을까 이렇게 추측을 한대요. 그리고 실제로 처음 2002년에 제주에 등장했던 독수리는 어린 독수리였대요. 근데 10년 정도 지나서 이 책을 쓰신 두 분이 또 어느 날 독수리를 발견한 거예요. 근데 뭐 이제는 제주도에 독수리가 있다는 게 그렇게 대단한 일은 아니지 않나? 라고 생각했는데 봤더니 독수리가 이제 다 큰 거예요. 그래서 이 새들이 이제는 번식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까지 이 책에 담겨 있어요. 그런 것도 좀 재밌었어요. 우리가 지금은 제주에서 볼 수 있다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새가 언젠가는 당연하지 않았던 거니까 그런 게 재밌었고. 독수리가 살 수 있는 환경이라고 하면은 막 대자연 이런 곳을 상상하게 되잖아요. 물론 한라산도 어느 정도 막 대자연이긴 한데 좀 충분한 먹이가 있고 이런 환경이 가능하다는 게 좀 신기하네요. 독수리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을 만큼. 저도 독수리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이 책에서 자주 나오는 그 새들이 관찰되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들이 또 책 뒤편에 잘 정리되어 있어요. 유명한 철새 도래지나 철새들이 많이 발견되는 섬, 그리고 저수지나 논밭 지역들 그런 것들이 지도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맹금류는 제가 잘 모르지만 그렇게 철새로 제주도에 들르는 새들은 오히려 대자연, 막 사람이 없고 탁 트인 막 그런 대자연보다는 바닷가나 논밭에 오히려 먹을 게 많아서 더 많이 체류하는 것 같았어요. 왜냐면 이 친구들이 겨울에 이제 철새로 이렇게 오는데 여기서 월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월동을 하는 동안 많이 먹고 쉬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또 이제 봄이 되면 날아가니까. 그래서 오히려 먹을 게 많은, 물이 고여있고 좀 그런 곳을 선호한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군산공항 갈 때마다 느끼는데 근처 논밭에 새들이 진짜 많아요. 버스 타고 전주 가는 길에 새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곳들이 이제 유명한 탐조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제주도에 제가 전혀 몰랐던 유명한 탐조지가 마라도였더라고요. 저는 마라도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마라도 하면 짜장면 시키신 분 이거밖에 몰라요. 그렇죠. 뭐 무한도전. 네, 거기 가서는 짜장면 먹는 거밖에 몰랐는데 마라도는 5월에 정말 예쁜 새들이 많이 등장한대요. 그 이유가 동남아 쪽에서 새들이 이렇게 날아오다가 그러니까 철새로서 이동을 하다가 제일 먼저 쉴 수 있는 섬이 마라도래요. 그래서 마라도에 들렀다가 다시 떠나는 거죠. 그래서 5월에 가면 원래는 한국이나 제주도에서 보기가 드문 정말 예쁜 새들을 많이 관찰할 수 있다라고 해서 탐조인들에게는 마라도가 성지래요. 5월에. 5월에 마라도 가면은 새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겠네요. 많이 배울 수 있겠는데요? 좀 끼면은 네. 저 잘 모르는데요. 끼면은 껴주시려나? 근데 탐조하시는 분들이 당일치기로 마라도에서 새를 보시기도 하지만 캠핑이나 숙박을 잡아서 하룻밤을 자게 되면 관광객들은 보통 마지막 배를 타고 다 떠나잖아요. 그래서 섬에 전체적으로 사람이 없어졌을 때 새들이 본능적으로 안전함을 느끼나 봐요. 그래서 평소에는 좀 멀리서 이렇게 관찰할 수 있던 새들도 총총총총 나온대요. 그래서 막 그냥 밭을 돌아다닌대요. 잔디밭을. 그래서 훨씬 더 조용하고 좀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새를 관찰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 김은미 작가님이 새를 관찰하면서 만나게 됐던 정말 희귀한 종 한국에서 막 최초 발견이라거나 막 그런 새들을 마라도에서 참 많이 보셨더라고요. 물론 제가 보면 직박구리는 아니네 뭐 이 정도로 넘어갔겠지만 이제 전문가가 보면 아는 거죠. 그렇죠. 뭐 저 참새는 색깔이 예쁘네. 그냥 그 정도였을 텐데 근데 정말 작가님들이 촬영을 해서 책에 수록되어 있는 마라도에서 찍은 새들을 보면 동화 속에 나오는 새 같아요. 진짜 귀엽고 색깔이 너무 오묘해요.
막 파랑색, 노랑색 이런 새들이 있으니까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또 재밌었던 이야기는요. 이 두 분이 구조했던 큰 군함조라는 종의 새 이야기였어요. 이 두 분이 단순히 새를 연구하고 기록하는 일만 하시는 게 아니라 상처 입거나 길 잃은 새를 구조해서 보살피고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일도 하시는데요. 보통 이런 새들을 두 분이 직접 발견하는 게 아니라 신고를 받아서 찾아간대요. 이 두 분한테 직접 신고를 하는 거예요? 바로 두 분께 다이렉트로 신고를 하는 것은 아니고 이 책에도 여러 기관들이 나와요. 그 아픈 새를 발견하거나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는 새를 발견하면 여기로 연락을 하세요 하고 여러 기관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 관리하는. 근데 이 두 분이 그런 기관에 소속되어 있고 요원이구나. 네네. 제주에서 활동을 하시니까 그 기관에서 이분들께 연락을 하는 거죠. 거기 가줄 수 있냐 이렇게. 한 번은 제주도에 엄청나게 큰 태풍이 여름에 오고 난 후였대요. 저도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인데 태풍이 불고 나면 원래 또 제주에서 볼 수 없었던 새들이 네 뭐라고 하지? 이렇게 휩쓸려 오는구나. 네네 그런 경우가 있대요. 네. 그 날아가다가 갑자기 태풍에 휘말려서 제주도에 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두 분은 태풍이 오고 나면 차를 천천히 해안가 따라서 몰면서 새 없나? 좀 어디 새 없나? 이렇게 보고 돌아다닌대요. 그래서 이날도 그렇게 돌아다니고 계셨던 거예요. 해안가를 천천히. 근데 그때 전화가 온 거예요. 어떤 지역에 지금 이런 새가 들어왔다. 와서 좀 구조를 해주실 수 있느냐? 해가지고 어떤 동물병원에 찾아갔대요. 이미 동물병원까지 이송이 된 상태라서. 근데 분명 어떤 새라고 듣고 갔는데 그 새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딱 봐도. 근데 무슨 새인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잘 이제 데려와가지고 집에서 케어를 시작한 거죠. 와. 그때 두 분이 살던 집에 가장 큰 방을 세 방으로 댔대요. 그러니까 게스트룸이 아니라 네, 새한테 이제 그런 아픈 새들이 만약에 밖에 있으면 좀 얼어 죽을 것 같은 그런 새들은 이제 안에서 돌봤던 거예요. 그래서 안에서 이렇게 돌보는데 처음 구조가 된 새들은 먹이를 그냥 주면 안 먹는데요. 근데 이 새는 물고기를 먹어야 하는 새였던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를 그냥 주면 안 먹으니까 처음에는 무조건 입을 벌려서 그 먹이를 입에 넣어줘야 된대요. 억지로. 근데 그거를 이제 남자분이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한두 시간 후에 애가 잘 먹었을까? 소화를 잘 했을까? 하고 남자분이 문을 딱 열고 확인하러 가면 애가 일부러 헛구역질을 하면서 억지로 먹였던 물고기를 뱉으려고 했대요. 그래서 뭐야 문제가 없는데 왜 그러지? 하고 다시 물고기를 넣어주고. 그걸 계속 반복하다가 너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먹이는 거는 여전히 남자분이 하지만 잘 먹었는지 체크하는 거는 여자분이 했대요. 근데 여자분이 체크를 하면은 헛구역질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분이 판단하기로는 이 친구가 억지로 먹이는 것에 반항하고 있구나. 그래서 먹이는 건 남자가 돌보는 건 여자가 이렇게 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근데 이 새가 알고 보니 한국에서 처음 발견된 큰 군함조라는 새였고 저는 이 에피소드를 읽으면서 새도 사람이랑 똑같구나. 이렇게 말로 표현을 못할 뿐이지 싫은 걸 어떻게든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나중에는 그냥 억지로 먹이지 않아도 물고기를 스스로 잘 먹고 다 나아서 바다에서 날아갔대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뭔가 이 두 분이 하는 일이 너무 멋있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날아갈 때 너무 멋있었겠다. 그래서 그 글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 친구도 뭔가 아쉬운 것처럼 바다 해변을 한 바퀴 이렇게 돌고 멀리 날아갔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참 동화 같았어요. 그 한 바퀴 돈 게 그 새 입장에서는 왜 또 억지로 먹였어 이렇게 표현하고 간 걸 수도 있죠. 근데 살리려고 한 건데. 그치 알아주겠지.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재밌었던 이야기는 두 분이 한 번은 백록담에 들어가서 새를 조사한 적이 있대요. 저는 그 한라산에 가면은 백록담에 한 번 꼭 들어가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했었거든요. 맞아요. 네. 눈으로 내가 지금 보는 것보다 훨씬 클 텐데 내가 들어가서 보면 이게 멀리서 보니까 너무 작아 보이고 언젠가 한 번은 저 안에 들어가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연구 목적으로 여러 연구원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이렇게 백록담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연이 닿아서 백록담
백록담까지 가는 헬기를 얻어 타게 된 거예요. 왜냐면 연구를 하려면 적어도 막 5시간, 6시간 이렇게 필요한데 등반을 해서 연구를 거기서 하고 하산을 할 시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연구자들은 다 같이 모여가지고 헬기를 타서 백록담까지 10분이면 간대요. 10분 만에 가서 원하는 만큼 연구를 하고 내려올 땐 걸어 내려오는 그런 코스로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분이 백록담 들어가가지고 희귀한 새 발견한 이야기 뭐 이런 것도 너무 재밌었어요. 백록담 안에 또 새가 있어요? 백록담 안에도 새가 살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렇게 독특한 새가 별로 없네. 아,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연구한 곳이 아니니까 오늘 좀 특이한 새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허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려가려다가 엄청 특이한 새가 거기서 그 새끼들을 키우고 있는 둥지를 발견해가지고 사진을 찍으신 그런 것도 이 책에 나옵니다. 근데 이것 말고도 사실 너무 재밌는 에피소드가 많은데 읽다 보니 정말 새는 아름다운 존재구나 그런 생각도 했고 아 이렇게 새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새와 가까워질 수 있는 거구나 하는 이 두 분의 연구하는 새를 관찰하는 마음에도 좀 감탄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잠깐 말했듯이 이 책 뒤에는 좀 실용적인 정보 이제 막 탐조를 시작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도 실려 있는데 한 가지 재밌었던 건 겨울이 탐조 초보에게 참 좋은 계절이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겨울에 볼 수 있는 새들은 대부분 월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안 움직인대요. 그리고 보통 숲속에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아까 잠깐 얘기했던 그런 저수지나 철새 도래지 같은 곳들에 모여 있기 때문에 가서 관찰하기가 쉽대요. 근데 이제 조금 있으면 겨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올 겨울에 한번 탐조를 시작해보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주도부터 한번 유명한 곳들을 돌아다녀보고 그걸로도 충분할 것 같아요. 이 책을 읽고 나니까. 평생을 해도 사실 네. 충분할 수 있죠. 네. 제가 이 책과 함께 산 게 똑같은 작가님, 김은미, 강창원 작가님이 만드신 주머니 속 새도감이라는 걸 같이 샀거든요. 이 주머니 속 새도감은 정말 그 새 사진과 새 설명만 있는 책이라 만약에 내가 탐조를 가게 되면 이 도감을 가지고 가서 비교해보는 거죠. 얘는 누구지? 이렇게 비교해보고 그리고 쌍안경을 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쌍안경도 알아봤는데 생각보다는 가격이 합리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강당 거 하나, 제 거 하나 이렇게 사가지고 올 겨울에는 같이 네. 탐조를 가보면 좋을 맞아요. 것 같습니다. 저희는 뭐 막 사진을 찍는 것보다는 진짜 눈으로 보고 와 하고 찍박구리가 아니다. 가능하면 뭐 글로 좀 기록을 하고 네. 그 정도만 해도 저는 너무 즐거울 것 같은데. 네, 너무 충분할 것 같고 네. 그리고 사진을 찍으려면 또 엄청 고성능의 카메라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그냥 멀리 있는 빠르게 움직이는 새를 찍어야 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관찰하고 이 새가 먼 것 같다 하고 메모하고 그냥 그 정도로도 너무 즐거울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헌책방의 매력 그리고 최근 저희가 읽은 헌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네. 그 책이라는 게 앵간히 그 일에 미치지 않고서야 쓸 수 없잖아요. 맞아요. 네. 평생 새를 보기로 약속하고 결혼하신 분들의 네. 책 너무 멋지세요. 너무 진짜. 멋지잖아요. 그리고 소설 쓰기가 나를 구원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쓴 글 너무 멋지잖아요. 네. 네. 오늘 대화 너무 즐거웠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강소팟은 82명의 작은배 후원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작은배 후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작은배.com jagunbae.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소팟 친구들이 남겨준 댓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스포티파이에 들어가 봤는데요. 또 여러 강소팟 친구분들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강소팟 68화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요에 버들숨님이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듣기에 편안하고 공감 가는 팟캐스트를 만나 기뻐요. 주인공의 시선과 미소 짓게 되는 순간들이 저와 많이 겹쳐서 인상 깊게 봤던 영화인데 덕분에 다시금 아름다운 장면들이 떠올라 기분 좋아졌네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저희가 에피소드에서 언급했던 영화 퍼펙트 데이즈를 재밌게 보셨나 봅니다. 근데 또 그 다음에 강소팟 69화
가파른 성장을 경계하라 에피소드에도 버들숲님이 댓글 남겨주셨거든요. 좀 내용이 이어져서 같이 읽어볼게요. 작은 배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았는데 소개글에 내면의 풍요로움을 잃지 않는 직장인이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지난 화에서 취미를 잃지 않는 직장인이라는 말이 적합한 표현일까 고민하신 걸 반영하는 것이 느껴져서 반가웠어요. 저는 이런 작은 변화를 알아봐 주실 때 진짜 일할 만나요. 저희가 원래는 이런 사람도 작은 배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할 때 떠오르는 사람 중에 바쁜 와중에도 취미를 이어가는 직장인 이런 예시를 적어뒀었는데요. 강소파 68화 내용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 설명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내면의 풍요로움을 잃지 않는 직장인 이렇게 새롭게 바꿔봤어요. 버들숲님 알아봐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기쁩니다. 특히 소신이 우리를 소개하는 표현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고민 많이 하는데 이렇게 알아봐 주시면은 더 잘해야죠 이제. 그쵸. 다음은 쩡님이 68화에 남겨주셨는데요. 와, 인천에서 하는 북페스티벌에 오신다니 바로 계정을 찾아갔는데 웹사이트 만들기 프로그램은 벌써 매진이네요. 유유. 백문백답은 꼭 참여해야겠어요. 육지에서 기다릴게요. 퍼펙트데이즈도 얼른 봐야겠어요. 저희가 처음 언노운 북페스티벌에 초대를 받았던 게 몇 달 전이거든요. 언제 인천까지 갈 날이 올까 싶었는데 이제 진짜 코앞이에요. 맞아요. 저희가 최근에는 언노운 북페스티벌에 가져갈 진도 다 뚝딱뚝딱 손으로 만들었고 이번에 또 페스티벌에서 선보일 신간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셔서 편한 마음으로 이미 워크숍은 매진이 됐지만 편한 마음으로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쩡님 또 뵐 수 있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또 이게 또 육지에 가는 맛이 아닌가. 맞아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쩡님 인천에서 만나요. 이 독수리처럼 제주도에만 있지 말고 육지로도 가끔씩 날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죠. 오늘은 헌책방의 매력에 대해 책 냄새 나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강서팟은 다음 주 일요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일과 삶에 강단과 소신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